노동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 근거가 만들어졌다면서 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이 사측의 무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조가 탄압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측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맞춰서 선제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발생 4주 만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 야당은 책임을 회피하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부재가 연일 질타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북핵을 해결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노동계로부터 계약으로 비판받아온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노동계는 정부가 임금 및 단체 협약이 이뤄지는 시기에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일방적인 구조개혁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양대 노총은 모두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의 임금 피크제 도입 방안이 포함돼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 확산을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정책의 일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정한 연령이 됐을 때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에서는 조선과 금융, 제약, 자동차 등 30대 기업 500여 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먼저 추진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민간 기업이 청년 고용을 하면 고용 1명당 월 90만 원을 2년간 한시 지원하겠다는 지원책도 내놔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줍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도 제시됩니다. 현행법에선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안에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망을 피해 노사 간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노동계에선 정년을 채우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 발표 직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하고 있는 현재 노동자 죽이기 정책의 전쟁 속보에 맞서서 모든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서 이 땅 노동자들의 명운과 한국 사회에 침몰하는 이 한국 사회를 구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각 사업장에 임단협이 예정된 6월에서 8월에 개혁안을 강행하고 개별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는 것은 현장에서부터 임금 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정부 개혁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내 사업장의 90%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 사측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개혁안 발표에 대응해 내일 중앙집행위에서 2차 총파업 일정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와 한국노총의 금속연맹 등 양대노총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은 7월 공동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총파업도 파업 찬반 총투표가 끝나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라 지난 4월 노사정의 무산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이어 다시 노정 갈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삼성전자 서비스의 사례입니다. 사측이 비노조원을 위주로 서명을 받아서 자의적인 해고 사유를 취업규칙에 추가시키는 등 노동권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져 왔는데요. 노조 측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계약에 재벌 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의 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입니다. 고객들은 고장난 기기를 고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각자의 불만을 얘기하는 곳이기에 클레임 전담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들이 고객이 3번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특성상 누적 케이스 3회에 고객 클레임을 받지 않는 노동자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현장의 실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대부분이 벌써 해고 대상이 된다.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는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그거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거의 다 무시하고 그냥 사인하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노조원들의 거센 항의에 이 센터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무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협력업체 대표가 조합원에 대해 고객 클레임을 문제 삼아 경고장을 남발한 사례는 이미 수십 건이 누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 사유에 자의성을 부여해 사용자가 입맛대로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게 만들어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한다는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다. 계약된 취업규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포시킨 경우도 해고 사유로 신설됐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4월 천안센터 이모 팀장이 천안아산센터 전체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신모 팀장에게 노조 탈퇴서를 생일 선물로 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노조원이 공개하자 고소를 협박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업무 성적이 3달 연속 하위 10% 미만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저성과자 해고 조항도 생겼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징계 사유를 해고 사유로 신설하고 사용자가 멋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계약을 단행하였습니다. 노조원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계약 시도가 삼성 등 재벌 자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이 선제적으로 일반 해고를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표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이미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는 인단협을 맺고 노동조합과 상생하겠다 하는 등 나서고 있지만 그 뒤로는 노동조합을 고사화시키고 이렇게 악랄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시켜 일반 해고 조건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조원은 950여 명. 한때 노조원 수가 1,500여 명에 달했지만 사측의 노조 고사화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전략 문건에 보면 초기에 와해시키지 못하면 고사화시켜라라는 말이 있죠. 일감을 줄임으로써 해서 전체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런 고사화가 진행 중인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생활고에 못 견딘 조합원들이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메르스 발생 4주차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야당은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면서 책임을 현장에만 전가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안을 취재한 김종훈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예측보다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감염이라던가 사망자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달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4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메르스 사태 장기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정오 기준으로 메르스 사망자가 20명, 확진자가 162명, 격리 관찰자가 6,508명입니다. 이 때문에 메르스 공포로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행렬이 대폭 줄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불황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당장 관광업, 요식업, 숙박업계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재일 새정치연합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6개 항공사의 국제선 예약 취소 건수가 17만 4,127건입니다. 예, 대통령과 여당은 연일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사이에 여당도 한 목소리로 경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범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메르스 확산으로 가장 우려되는 영향으로 66.7%가 소비 심리 위축을, 또 33.3%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꼽았습니다. 따라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7%로 메르스 경제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메르스에 대응한 범정부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늘 처음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감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며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 등이 새로운 메르스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접촉자를 추적해서 촘촘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서 중앙에서 메르스 방역의 중심을 잘 잡아야 현장에서 혼선이 없이 일할 수 있다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대책본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데 메르스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의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현장 행보를 비판하고 있더군요.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연일 상가, 학교 등을 찾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행보를 할 게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을 찾고 있지만 책임과 역할을 현장에만 전가한 것을 직접 비판한 겁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크게 뛰어버린 국가 방역체계의 의무를 자치단체와 의료진,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걸맞게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을 하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메르스와 싸우려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교육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손 씻기만 잘해도 메르스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메르스는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 세종시 정부청사는 오전부터 하얀색 방역복을 입은 방역요원들이 소독약을 뿌리면서 철통 방역을 했습니다. 손만 씻으면 된다고 말한 대통령의 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예, 대체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대해서 감염 보상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했죠. 네, 일명 메르스 안심보험으로 불리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한한 외국 관광객이 메르스에 걸리면 여행 경비를 환불하고 사망 시에는 최대 1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달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1년 사이에 한국에 들어온 관광객을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해 준다는 건데, 그러나 이 보험 상품이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냐는 이런 의견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정치권도 이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메르스 정국에서 문화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메르스 안심보험, 메르스 감염 보상을 주겠다라는 새로운 신종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디어 상품이고 아주 위험한 신종 질병을 관광 상품화하는 진정한 창조 경제의 정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청와대와 정부에 속이 타는 건 알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은 모두 메르스만 잡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훈수했습니다. 예,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22일 방일을 앞두고 정부가 꼬여있는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사실상 부재하다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보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 현장을 아는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1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한편 오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경직된 한일 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정의당이 주최한 외교안보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외교 전략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 일본 자위대가 확대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정보기류나 이런 거는 우리 군대가 우리 국방당국이 가서 또 버젓이 하고 있어. 왜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 나도 혼란스러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 한쪽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 위험성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 나름대로 경각심 때문에 정상회담도 안 하면서 지금 위안부 문제를 몰아붙이면서 한쪽에서는 그 군사주의 침략의 상징인 군사주의적인 교류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이 전 장관은 또한 어떻게 한반도를 이끌 것인지 전략에 틀이 있다면 대중전략, 대미전략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고질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미 경중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안보를 열심히 하고 중국하고는 경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안보 이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미 경중은 다르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랬죠. 미쳤냐? 우리가 네 안보는 그러면 우리를 너에게 위협하면서 경제만 우리한테 이익을 따가? 중국이 그러겠죠. 우리가 바보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최근 미국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바둑으로 치면 9에서 10수를 먼저 보고 두고 우리는 2~3수를 본다며 논의 초기에 딱 끊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이어진 좌담회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윤병세 장관의 상황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3월 30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현 외교 상황에 대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다.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중심이 없고 전략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이 말씀 참 드리기 싫지만 애국심도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아주 흔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가 좋다고 서로 끌어당기니까 좋긴 좋은데 그들의 힘은 우리보다 10배씩 세기 10배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배 정도 세니까 잘못하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갈 지경이다. 그럼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좋은 거냐? 위기지.
현 정부의 이중성을 규탄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준영 동국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외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보수파들은 대북 정책이 없고 대북 정치만 있다. 북핵 해결보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박근혜 대통령이 말로는 통일을 강조하고 있지만 육자회담 재개 등 실질적 대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시고, 통일을 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 그래서 통일 아니면 갑자기 북한이 망해서 통일되는 거 아니면 점유적 통일인데, 그래서 통일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길은 하나잖아요. 점유적 통일. 그러면 지금 빨리 남북 화해협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결국 전문가들은 동북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또한 미국을 등에 업고 움직이는 현 외교 기조가 유지되는 한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강대국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랜 B를 많이 갖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밖에 없죠. 우리는 그냥 미국에 얹혀서, 여전히 미국에 얹혀서 일본을 바라보고, 미국에 얹혀서 중국을 바라보고, 미국에 얹혀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운신의 폭을 늘리고 우리가 플랜 B를 가지고 그나마 레버리지를 가지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모두가 알면서도 결국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의지가 없는 정부 때문인데요.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농사일을 거들어주는 벗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갔습니다. 정작 저는 판화를 새기느라 작업실에만 있었습니다. 다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심사가 평키는 어려웠습니다. 골마중하는 마음으로 먼 길 와준 이들 보내고 났습니다. 밭에 콩씨도 넣고 논뚝도 베고 퇴비장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눈이 시원하고 마음 따뜻한 저녁입니다.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실시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과 닉네임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뚫렸다던 삼성서울병원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 있던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질책하자 송 원장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대통령을 향해 90도 가까이 허리 숙여 사과하는 그 장면이 여러 매체를 통해 SNS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실패를 지적하고 병원 측의 사과를 받는 대통령의 모습. 과연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